태어나면 생기는 마음이야. 마음인데 그 마음이 나중에 중용에 뭐로 가냐면 이거로 가. 이렇게 이거로 가거든. 그러니까 성실하는 걸로 가. 이게 뭐냐면 이게 말씀 원벽이 있어. 내가 언어를 익혀야만이 그 세상을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기들은 그러니까 아기들은 죽음이 뭔지 나는 모른다고 생각해. 왜 아기들한테 있잖아 칼을 이렇게 갖다 대봐. 아기들 쫄지 않아. 뭔지 모르잖아. 인식을 안 해. 그렇잖아. 바늘 가지고 이렇게 콕 찌르려고 해봐. 아기들은 반응을 안 한다고. 그게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기들은 산다는 게 뭔지 모르지. 죽는다는 것도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게 지렁이가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 종교가 있을 수 없어. 왜? 죽음과 밀접한 게 종교잖아. 그러니까 언어화되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종교를 만들어낸다고. 그게 세상의 인식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해는 돼요? 그럼 인식론이 나쁘다는 거야? 나쁜 게 선함을 떠나서 그냥 그런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인식을 하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그 존재한다는 건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본주의를 인식해야만이 자본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그러면 자본가가 인식을 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서 시대를 화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상을 쭉 얘기한 거야. 그 시대상에서 양반이라는 건 뭐고 그 양반의 의미와 양반이 그 시대에서 고민했던 것들. 그래서 자본가가 나온 거고 자본가는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걸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철도랑 이제 그 철도가 자동차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자동차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질문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네. 중용에서 인식론에 대해서 그렇죠. 얼마 전에 신문에서 그거 봤어요. 그 전시회라는데 바나나 하나 놓고 네. 그 작품을 1억인가 먹으라고 했어요. 어떤 남자가 그걸 배고파서 먹어버렸어.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다 막 이렇게 뭐라고 한 거야. 근데 저 그림에 그게 1억의 가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인식을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작품성으로 인식을 하고 올려놓은 건데 그 다른 사람은 바나나를 먹는 거로 인식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설계할 때 그거 먹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싸우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자본가의 역할이라는 거야.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깃발이 흔들리는 게 바람이 흔들리냐 깃발은 서로 싸우잖아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거라고는 서로 화합을 시켜주잖아. 바나나 그래서 예술 작품 있을 때 그걸 싸우지 않게 하려면 예술자 창작의 의도가 창작 의도사는 뭐였어? 저게 뭐였어? 저게 내 예술 작품이다. 저 먹는 것도 작품의 일환이다. 인간은 유한성을 지니는데 이거 말을 이렇게 구라를 풀어야죠. 인간은 유한성을 지니는데 저 바나나 작품도 그 유한성을 갖춰주는 거다. 네. 근데 만약에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네. 소송 걸면 그건 예술가가 아니야. 예술가가 아니야. 그거는 이제 인식론적으로 봤을 때 둘을 분열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소송을 걸잖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송을 건다는 게 그게 얼마나 인간을 피말리게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술가라면 예술을 시간에 담아야 돼. 시간을 단절시키면 안 돼. 시간을 담아야 되는데 거기 시간을 딱 바나나가 있는 그 순간까지 시간을 정하면 그건 예술성의 가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식론은 결국 화합시키는 그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인식을 하면서 그 인식론의 확장으로서 현대가 어떻게 그 남녀가 분열하고 노인과 젊은이가 분열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환경과 인간이 결국 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갈 것이냐, 그게 진정한 자본가가 고민을 해야 하는 시대적 사상이라는 거죠. 이게 첫 시간에 이거 어떻게 이해되었나? 더 어려워졌나? 이해는 되는데 저는 그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통합을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통합을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인식해야만 통합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식을 한다라는 거 주체적 의지를 갖고 있는 건데 그 인식이라는 게 진짜 통합을 하지 않는 인식이라는 것은 어쩌면 분열을 만들 수 있는 인식이라면 그건 어떻게 보면 싸움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에서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인식이라는 거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죽어있는 공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부라면 내가 생각한 살아있는 공부라면 그런 시대를 이해하는 공부가 진짜 살아있는 공부지 죽어있는 공부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지. 누나가 말하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 이런 인식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야. 인식하고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포용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도 포용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내 인식이 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식까지도 포용해 나가는 거지. 그게 이제 상식이고
가치에서 말한 것처럼 가치의 수준이 너의 수준을 정한다는 것처럼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이해되는 거야? 나도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했는데 이게 자본주의 첫 단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눠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갖고 왔고 그래서 이제 양반에 대한 얘기는 쭉 우리가 거줌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가는 지금 어떤 시대적 흐름에서 보면은 철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기술력으로 자본가는 어떤 기업의 걸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나오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오고 그 다음 스마트폰 나오고 그 다음이 이제 뭐냐는 거야. AI는 지금의 단계인 거지. 처음에 전화기를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 인터넷 같은 핸드폰이겠죠. 핸드폰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연결지는 그럼 되면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잖아. 처음에 컴퓨터 ENIAC이라고 있어요. 엄청 큰 컴퓨터야. 계산기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컴퓨터가 여기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걸 고민을 하는 거지. 이 고민이 과연 우리가 지금 시대 정보 환경하고 이렇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갈 것이냐는 게 이제 자본가의 고민인 거지.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이거를 이게 이제 비전의 흐름이지. 인간의 비전의 흐름이라면. 그래서 자본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비전이고 그 비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이게 이제 흐름이라고 저는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AI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자본가하고 시대 이념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환경이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진짜 자본가로서의 어떤 자질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되는 거고 그래서 초창기 자본가는 어떤 의미였을 것 같아요? 초창기 자본가는 지금의 자본가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프롤레타리아가 뭐예요? 집에 들어가는 게 그렇죠.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부르주아는 자본으로 그게 부르주아인데 부르주아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당시에는 유산 계급. 계급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아버지가 정해주는 거지 보통 서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정해야 돼.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가 부정되죠. 부정 없잖아. 하느님이잖아. 왜 웃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 노래를 반박을 해도 돼요? 유산계급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종교적인 걸 보면 아버지를 많이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생이 의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잖아. 뭐 공자도 약간 아버지가 약간 의심이 되잖아. 그리고 뭐 실제로 부처는 아버지를 완전 부인해. 누구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어머니는 부인하지 않아. 그래도 동정녀 마리아는 부인하지 않죠 성경책에서. 계급이라는 거 아버지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근데 유산이 붙었다는 거야. 돈이라는 게 계급이 결정된다는 거지. 그래서 반대적인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무산 계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야만 자본가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통 듣고 그래서 이제 착취하는 게 나오죠. 돈을 착취하는 게.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자본가와 첫 번째로 비교하는 대상이 뭐냐면 부자가 나와요. 진짜 돈이 많은 게 자본가냐? 그래서 자본가의 조건 중에 처음에는 부자와 비교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질문이 어떤 거겠어요? 부자와 비교를 하면.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우리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유통을 시키고 있느냐야. 자본가의 조건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책에서 유통을 시키느냐인데 유통을 시키느냐. 왜? 부자라는 건 단지 자산이 많다, 이게 풍부하다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계급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내가 유통을 시키고 있느냐.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딱 예를 들면 10억이 있어. 부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냐면 이게 KB 금융보고서나 이런데 그 부자 보고서를 보면 금융 자산이 10억이 넘어가면 부자 보고서 안에 그 통계가 잡힌대. 그 대신에 부동산은 제외야. 부동산 제외고 현금, 채권, 주식 이게 증권이지 증권.
본드지. 그런 걸 이제 10억으로 하고 좀 더 나가면 하나은행은 100억인가 한대. 그래서 좀 보통 그 KB랑 비교하면서 보는데 대부분이 부동산이 많죠. 거기 안에서도 이제 부동산을 현금 10억 있는 사람 중에서도 부동산을 봐. 부동산이 그래서 압도적으로 좀 많은 편이긴 해.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적으니까. 주식은 이제 뭐 완전 내려가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대주주인데 예를 들어 오늘 상한가 쳐. 그럼 자산이 30%씩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그 카테고리가 되겠어. 그 통계를 잡힌 그 시점 안에서 이제 분리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10억이면 근데 일반인들이 10억을 딱 가지면 하는 생각이 뭐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르지. 우리 대중을 이해해야 돼 이제. 여기 대중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은 아니면 내가 대중이었을 시절 이거나 10억을 딱 가지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 빚부터 갚아야죠. 그렇죠, 맞아. 빚부터 갚는 건 있겠지. 빚이 근데 뭐 빚부터 갚고 그 다음에 집 사고. 집 사고 그 다음에 이거다가 포르쉐가 50만 포르쉐 사고 차 사고 맞아. 이게 더 뭐요? 쓰는 것만 있어. 쓰는 것만. 그러니까 부가가 아니, 네. 다음 넘어가기 질문이 있어요. 네. 저 유통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항상 이제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인데 네. 자본가는 유통시키는 사람이고 그 부분이 부자와 구별되는 점이다. 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부자들 중에 유통을 안 시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그거는 부자이면서 자본가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네. 스스로 내가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나는 부자와 부자에서 자본가 이런 걸 확장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이미 그러니까 유통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물건을 사 그게 집이든 네. 뭐든 간에 그러니까 부자라는 사람이 현금을 금고 속에 거기 모셔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요즘. 네. 그러니까 내가 경제 주체로서 무언가를 구매하고 그걸 가지고 내 다음 사람이 더 비싸게 살 거라는 믿음으로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경제 주체로서 유통자로서 참여가 되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자본가와 부자가 동일한 거 아닌가? 아 그렇게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자본가를 유통시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식이라는 거지 그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든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얘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앞에 아까 말한 자본주의에 대한 이념, 시대에 대한 고민으로 유통을 하느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중요하면 선생님 얘를 첫 번째로 썼겠지. 근데 얘가 그래서 장황하게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또 하셔 한 번 더. 이게 앞에를 했는데 또 하셔. 내가 또 한 거야 이게. 또 하고 왜 이걸 얘기해? 왜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자본주의 자본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왜 두 가지를 하셨을까요? 이렇게 가지 않고 왜 앞에 양반과 이걸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진짜 자본가 거기에서 유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거. 강의 순서라는 게 왜 책의 순서가 이렇게 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만약에 진정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케미에서 인정한 자본가가 아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통은 하지만 아까 누나가 말한 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이게 화합을 시키지 않는 인식이야. 그게 진짜 인식이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같은 맥락인 거야. 내가 유통을 시켜. 내 시대를 분열시켜. 자와 우를 나누고 그 빈자와 나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직 구조를 만든다는 거지. 수직 구조를. 내 생각은 네. 그 유통을 이제 시킨다고 하지만 네. 우리가 볼 때 똑같이 유통하는데 근데 이제 시작부터가 그런 거지. 이걸 어떤 축적의 개념으로 그리고 양을 생각하지. 그렇죠. 근데 자본가는 지금 내가 돈이 100만 원 있어도 내가 유통할 수 있으면 네. 그 의식을 가지고 유통하면 되는 그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 근데 부자는 차이가 뭐냐면 일단 양이야. 네. 어마운트가 중요하고 네. 그리고 축적을 시켜야 되는 거지. 네. 거기에서 자본과 부자의 어떤 차이가 있다. 나눠지는 거지. 아 명확해요. 그래서 책에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해. 진짜 선생님 형 말대로 부자와 자본가는 다르다.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얘기해요. 책을 우리가 고민하니까. 그러니까 그 유통하는 게 다 보면은 결국에 자기 그 부를 늘려서 과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자기가 안전하게 살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지. 그게 잘못 보면 이게 유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결국에 분열을 일으키고 양극화의 주범이 심각한 주범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제 짧은 생각으로 저기서 한층 더 생각했던 게 네. 명의거든요. 명의. 네. 그러니까 결국 내 이름으로 돼 있냐, 네 이름으로 돼 있냐 이건데 선생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게 내 이름으로 돼 있을 필요 있냐, 남의 돈을 가지고 그걸 유통시키는 것도 그렇죠. 자본가다. 그러니까 지금 형이 말했던 거에서
부자는 결국 자산을 축적한다는 게 내 명의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걸 확장시키고 싶은 사람인 거고 자본가는 그게 꼭 내 것일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 꾸준히 그러니까 명서화 시키지 않는 거지. 그 명의라는 거죠. 왜냐면 조선시대를 공부를 우리가 이제 양반도 보면은 율곡이라는 사람이 장원급제를 여러 번 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상해야 돼. 시험에 1등을 했는데 또 본 거야. 수능을 매년 1등 보고 또 1등 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일타강사입니다. 어? 일타강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가 직업이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자에서 어떤 돈의 목적이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 보는 거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율곡이가 그런 의미에서 천재인 거지. 율곡이는 또 그리고 뭐 유대인도 아니야. 유대인이 천재라고 생각하잖아요. 율곡이는 천재가 아니야. 율곡이 엄청난 천재예요. 우리나라는 천재의 키를 갖고 있어. 네. 네, 제 느낌에는 자본가라는 낱말에 그 유통 개념만 들어가면 네. 그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자본가 하면 저기에서 꼭 그냥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생산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이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돌면서 무언가를 생산하게 할 때 네. 그것이 자본주의고 자본가고지 않냐. 그래서 내가 유통시키는 돈이 내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생산에 기여하게끔 하고 있는가라는 그 생산이라는 개념이 결합됐을 때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자본가가 자본을 일을 하게 하느냐. 그 생산의 조건이죠. 같은 맥락에 여러분이 책들을 읽고 그 내용들이 이제 머리에 추측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하나씩.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이라는 게 자본가라는 게 계속 여기서 부패라는 말이 나오고 이게 도덕적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 안에서 얼마나 유통을 그러니까 사이즈만 늘리는 거면 과정이 부도덕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사이즈만 초점을 두면. 근데 이런 과정이 어떠하느냐. 왜냐면 화폐의 헤게모니는 도덕성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과정 안에서. 왜냐면 이 도덕성이 결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받는데 그 돈을 준다고 해. 그게 그 사람이 부도덕한 돈을 벌어서 나한테 준다고 생각해봐. 찝찝해서 상당히. 그 나라에 돈을 쓸 수가 없다. 그 나라의 도덕성이 그 나라의 화폐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패스포트를 결정하는 거죠. 옛날에 1950년도 이상 미국이 어느 정도 세계의 어떤 달러 헤게모니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뭐 혁신이 주체가 됐을 때는 미국의 그 여권 갖고 어느 나라도 갈 수 있어요. 환영받아요. 근데 지금 미국 여권 가면 위험해요. 쉽지 않을 수 있어. 미국인이라고 얘기 안 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요즘에 좀 환영 많이 알아준대요. 되게 입국 심사도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게 내 공간의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미국 여권이 갖고 있는데 돈이 많아도 어딜 못 가, 예를 들면. 그게 그냥 다 자유롭냐는 거야. 자본가로서는 내가 유통이 되느냐 내 몸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공간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자본가잖아.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게 진짜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회사호소라고 하잖아요. 회사호소. 내가 바탕이 더러웠으면 깔끔하게 깔고 시작을 해라. 공자가 얘기하잖아요.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을 얼마나 네가 잘하느냐. 그리고 그게 일이라는 게 그게 연속적으로 생산성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그런 걸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만든 자본이라는 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상계급,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계급화가 돼서 부주가 됐는데 지금은 케미에서 말하는 자본가라는 의미는 이런 과정과 양과 사이즈를 넘어서 그런 어떤 통합적인 개념이 되는 거지. 도덕성도 있고 사이즈도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사이즈가 있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어제 말한 것처럼 대중과 자본가는 반대 개념이 아니야. 상반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 대중이 판다고 내가 사야 돼? 아니야. 대중이 산다고 내가 사지 마라. 아니야. 반대 개념에서 둘 다 가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야. 그래서 공자에서 소인도 소인의 덕이 있고 군자도 군자의 덕이 있다. 소인과 대인은 그 대립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통합의 개념인 거야. 그래서 그 사이즈 안에서 내가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그 사이즈 안에서 내가 확장을 하는 것이 그게 그 자본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100원은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어떤 그 돈을 쓸 수 있는 씀씀이를 잘 컨트롤해 가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하가느냐. 그게 이제 자본가의 그 시작이 됐어. 그게 이제 유통을 한다는 거고 일을 시킨다는 거. 그쵸? 근데 유통과 일이 말이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두 개야. 나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딱 와닿지도 않지만 자본가의 조건이 두 개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너는 자본을 유통시키고 있느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거야. 너는 자본이 일하고 이게 하느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선생님? 너는 자본을 유통시키고 있니? 두 가지 조건이야. 차라리 하나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본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유통하는 생산이 있는 거 아니냐? 같은 맥락이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개라는 거예요. 유통을 시키고 있느냐, 그리고 자본이 일하게 하고 있느냐가 두 가지 질문이에요. 자본가의 조건으로서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근데 유통하는 것 자체가 자본을 일하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닐 수도 있지. 왜 아닐 수도 있죠? 돈을 저기 도박장 가서 근데 유통, 진정 그게 유통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올바른 유통이 자본을 일하게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했냐면 부자라는 건 그 전에 만든 사이즈를 유통시키는 거라면 일을 한다는 건 앞으로의 미래의 것들도 같이 왜냐면 이게 유통을 한다고 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나의 노동하고 있잖아요. 노동은 노동대로 하고 그 다음 노동으로 번 돈을 가지고 자본을 굴리자라는 개념이 돼요. 유통을 시키냐라고 물어봤을 때 노동은 노동이 있고 자본은 자본가가 있다라고 하지만 근데 책 뒤에서는 일을 하고 시키냐는 뭐냐면 노동도 없어. 자본가는 노동 자체가 자본이야. 자본으로서 자본을 창출하는 게 자본가라는 거야. 유통에 꽂히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은퇴가 돼요. 내가 유통시켜서 은퇴를 해야 돼. 노동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은퇴해야 돼. 이게 되는데 일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가면 평생 개념이야. 이 자본이 일하게 하느냐 결국 일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일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후를 초월하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선생님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생산의 개념이 그러니까 유통의 개념이 생산의 개념과 확장이 되면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본가는 태어나시는 건가요? 계급 상태로? 아니죠. 내가 배워가는 거죠. 그지. 근데 네. 그러려면은 이제 누구나 노동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 노동의 프레임에 우리나라의 노동 프레임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끝이 있고 은퇴를 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이 따라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자본가라는 사람은 계급으로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일궈서 내 의식을 깨야 되는 존재가 그쵸. 된다면 네. 저 노동의 프레임을 깨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가요? 자본주의를 인식하는 의식의 프레임에서 가는 거야. 의식의 프레임에서 가는 거야. 반박을 못해. 아니 좋잖아. 네. 맞잖아요? 왜 노동의 프레임을 없애는 게 뭐예요? 결국 수미상관 구조로 딱 마지막에 이걸 방점 찍는 이유는 자본주의를 의식으로 깨야 돼요. 의식을 깨내는 것이 출발인 거야. 그러니까 노동의 개념이 자본의 개념으로 확장이 됐을 때,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이해했을 때, 모든 게 자본으로 흘러갔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죠. 더 많은 분들이 오는 방법이 여기 와서 1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 와. 돈으로 움직여 돈으로. 왜 안 오겠어? 돈이 안 되니까. 왜 이 시간이 자본이라는 걸 인식을 안 하잖아요. 1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오지. 웃기죠? 내 마음에 그게 있었어. 자,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마음 안에서 이 자본주의가 왜 어떤 자본을 움직이느냐, 그 안에서 나의 저열한 부분도 보는 거고 이 고등한 부분도 보는 거고 의식으로 확장이 됐을 때,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자본가를 왜 이해를 하냐는 거야. 웃겨. 난 이해가 안 갔어. 왜 이 내용을 어려워. 되게 난해한 문제야. 투자를 하는 건 자본주의 때문이래. 난 인플레이션으로 들어왔는데.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난 인플레이션으로 들어왔는데 짜장면값이 올라서 나는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자본주의라는 거야. 되게 박살이 나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물론 선생님이 근데 이게 선생님 가장 힘을 뺀 책이야. 힘을 뺀 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이거 쓰는데 오래 안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해하기 힘든 건지 모르겠지만 고전 책을 읽으세요. 되게 풀이돼 있어요. 그걸 읽으면 이게 다가옵니다. 책을 광고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자본가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자본이 나오죠. 자본이 무엇인가. 되게 어렵지만 또 이게 가는 거야. 이게 쭉 이렇게 맥락으로 가서 자본 나오고 이제 투자가 나오고
투자와 헷갈리는 건 뭐죠? 투기가 헷갈리죠. 투자와 투기가 또 따로 있어. 따로 있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런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하면 이제 자본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잘 이해됐어요? 자본과의 느낌 다가오세요? 질문 있으세요, 누나? 없어요. 부자의 기준이 혹시 있어요? 저한테 부자의 기준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부자의 기준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게 건강해야 부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냐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루하루가 생사가 달려 있는 걸 알았어요. 이게 몸이 많이 아프고 나서는 건강한 사람이 부자. 그리고 행복하다는 건 아프지 않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부자 아까 말한 것처럼 대상이 와 좋아하잖아요. 부자라는 게 시간이 없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부자를 묻는다면 시간이 맞는 거고 돈이 없어서 쪼달리는 사람한테 온다면 부자라는 건 돈이로서 여유가 있는 거고 사람이 없어.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절 찾아와서 부자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부자를 갖고 그게 그 사람의 질문에 의도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을 딱 진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참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어려워요, 진짜. 왜냐면 이렇게 선생님 약 안 드시잖아요, 그죠? 제가 약사를 진짜 고혈압, 당뇨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나이 때까지 그 어떤 그 건강을 지킨다는 게 그 수신제가 치고편찬하는 게 되게 그게 쉬운 맥락이 아니라는 거 알아서 그게 진짜 부정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근데 답변이 잘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부자라는 개념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도 옛날에 부자는 이렇게 돈으로 따졌는데 네. 지금 돈이 아니라 네, 내 마음속에 있다는. 그렇죠. 부자라는 게 돈이 근데 그게 어려워요. 어느 순간 또 아침이 되면 또 돈이 많으면 부자 같아. 공부를 하면 아닌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해. 야,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어려워 되게. 나도 어제 보면서 막 우리가 가격표를 보잖아. 가격표를 안 보면 부자가 아니래. 난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주머니 사장에 의해서 밸런스에 맞춰서 사는 게 그게 진짜 부자지. 가격표를 진짜 안 봐?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나하나씩 깨가는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자본가와 양반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자본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여기서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신약 개발에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기업 좀 보고 그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끊었다 가겠습니다.